자, 이제 본격 이탈리아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향해 돌출된 긴 장화 모양의 반도라고 했죠. 반도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 여기에 부속 도서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샤르데네와 시칠리 섬이 생각보다는 꽤 큰 섬인 거죠.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크기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인 걸로 보면은 반도 면적만 따지면 우리가 크지만은 섬까지 포함한 전체 국토 면적은 이탈리아가 좀 더 큽니다. 이탈리아 인구는 대략 6천만.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인구가 8천만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적고,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조금 넘으니까 남한 인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도상으로 볼 때도 이탈리아는 북이 35도에서 45도 사이에 걸쳐 있고 우리는 33도에서 43도 사이에 놓여 있어서 위도상으로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죠. 또 인종적으로 봐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럽 인종 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고 피부도 조금 까무잡잡한 게 우리와 많이 닮았죠. 국민성으로 봐도 성격 급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인정 많고 우리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시절에 전 세계를 수천 년 지배해 봤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했다는 거. 어쩌면 지금 우리가 K-팝이나 K-컬처, K-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이탈리아 정원의 기본 형식을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정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정원을 만들자면 평지를 조성해야 하니까 경사지를 깎아서 계단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걸 노출된 단, 즉 노단식이라 부르죠. 그림을 보시면 원지반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이걸 깎아내서 메꾸면서 절토, 성토라고 합니다. 메꾸면서 3개의 단을 만들었죠. 그러고는 대문으로부터 집에 이르기까지 일직선 축을 이렇게 정연하게 맞춘 다음에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정확한 좌우대칭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과 단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계단을 두고 단과 단 사이의 단차를 활용해서 물을 흘려내리면 자연히 폭포가 형성되겠죠. 또 그 속을 파내면 동굴이 되니까 그 동굴 속에다가 조각물을 갖다 놓거나 꽃을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 동굴이나 혹은 폭포를 내려다보면서 잠시나마 계단을 오르는 피로를 잊게 해줄 수 있죠.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탈리안 르네상스 가든의 기본 형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이처럼 이태리 정원에서 저택, 즉 집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대지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처럼 이탈리아 정원을 감상하시려면 집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즉 부감을 해야 전체를 조망할 수 있지 아래쪽에서 위를 보는, 즉 안감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초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렌체 일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 가문, 아니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유럽을 대표하는 대재벌이자 문해부흥을 이끈 귀족 가문, 메디치 집안이 초기 르네상스를 주도했었죠. 먼저 그 유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초기 정원에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빌라 메디치 디 피에졸레, 즉 피에졸레에 위치한 메디치 가문의 집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는 유력 가문이자 또한 통치 기간도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토스카나 지역 일대의 경치가 아름답거나 또 통치의 거점이 되는 주요 포인트마다 크고 작은 저택과 별장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것만 해도 14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이 피에졸라 빌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2016년에 제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정원 답사 여행을 갔었습니다만은 이탈리아는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가 오래된 도시는 골목길이 복잡하고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렌트카를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으로만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산악국가인 이탈리아 역시 수려한 경관을 가진 별서, 즉 별장 정원들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면 교통이 아주 불편한 산간오지인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이리저리 열차와 버스 스케줄을 맞춰봐도 도저히 하루 만에 다녀오기가 어려운 정원들이 많아서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정원 가운데 몇몇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미리 고백합니다. 아무튼 이 집은 메디치 가문을 일으킨 조반니 디 메디치 시절에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원을 조성한 것은 그 손자인 위대한 로렌초입니다. 이 로렌초는 르네상스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자이기도 하면서 문화예술 애호가였죠. 그는 당시 최고의 건축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정원을 만들었고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독서도 하고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피렌체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사색계에 잠기는 등 르네상스 신지식을 공부하던 일종의 도서관 내지는 독서실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458년부터 62년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정원을 만들 때 고대 로마 귀족들이 정원에 조각상을 전시했던 전통을 본받아서 조각상 전시 정원으로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메디치 가문이 몰락하고 난 뒤에 매각되었다가 여러 차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넘어가서 소유주가 바뀌었고 마지막으로는 20세기 초에 영국 기부인이 이 저택을 매입해서 정원을 복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이 과거 르네상스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시다시피 해발 700m,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다가 빌라를 짓고 경사면을 이용해서 2층의 테라스 형태로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의 용도나 구성 요소는 많이 달라졌을지라도 공원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빌라 피에졸라 이곳은 사진처럼 피렌체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졌죠.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우리나라 북한산 산자락에 위치한 서울의 평창동, 성북동 같은 그런 부촌의 별장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나 이태리나 산악국가이니까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르네상스 초기 정원인데다가 부지 면적이 좁은 관계로 상하에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래측 단에 조성된 정원 모습입니다. 마치 한 폭의 추상 하나 조각물 같은 인상을 주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로마 시대 때의 그 5점 형식제 킹쿵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사진에서는 옹벽의 위쪽은 상단 정원이고 상단 정원과 하단 정원을 가르는 높은 옹벽에는 긴 파고라 형태의 통로가 만들어져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하단 정원의 중심에 자리한 미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좀 전에 보신 그 파골라형 통로를 따라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양쪽에 계단 위에는 사자상이 있죠. 다시 하단 정원의 모습이고요. 파골라 통로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중세 때 유행했던 수도원 정원의 그 회랑식 중정 양식을 이어받는 한편 7, 8m 이상 되는 높은 옹벽의 위압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성한 게 아니냐. 물론 통로의 역할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상단 정원 모습입니다. 이 상단 정원의 앞쪽 두 그루 나무는 손상이 되었습니다. 앞마당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손상된 죽은 고사목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은 이 정원의 오래된 기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건물 뒤편을 돌아가면 여기서도 킹쿵스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기퉁이마다 나무 한 그루씩, 그리고 가운데 연못 하나, 중세 수도원 정원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패턴들입니다. 피에졸레 정원에서 내려다본 피렌체 시가지 모습입니다. 왠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느낌마저 들죠. 다만 이국적인 게 있다면 여기저기 뾰족하게 솟은 나무들인데, 저 나무들은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그렸던 사이프레스 나무입니다. 스페인 알람브라 궁에서도 자주 보았지만 아마도 저 사이프레스 나무는 지중해 경관을 특징 짓는 이곳의 향토 수종의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 정원은 피에졸라 정원은 르네상스 초창기 정원이라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곳곳에 중세적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빌라 카스텔로입니다. 이 별장은 피렌체 북서쪽 외곽에 위치한 저택인데요. 카스텔로는 물탱크를 의미하는 말인데, 옛날에 이 근처에 로마 시대 때 수도교, 아키닥트라고 하죠. 이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원도 제가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런저런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이 저택이 메디치 가문의 소유가 된 것은 147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한 것은 역시 앞서 그 로렌초 일 마니피코, 위대한 로렌초죠. 이분이 손댄 겁니다. 이 저택은 메디치 가문의 주요 자산으로 상속이 되어 와서 나중에 공작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이 코스모 1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로렌초의 정손자죠. 이 코스모 1세는 이곳을 특별히 사랑해서 여기저기 자신의 취향이 깃든 정원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599년에 그려진 것인데요. 코시모 1세 사후 약 20년 뒤니까 코시모의 취향이 크게 반영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대문이죠. 대문을 들었으면 두 개의 연못과 분수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저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봐도 저택이 있는 쪽이 지대가 높은 곳이고 아래쪽으로 경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문에서부터 저택에 이르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정확한 좌우대칭 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 사진은 저택의 본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양을 보면 상당히 낡긴 했는데 500여 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몇몇 관광객들이 본 건물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네요. 건물 앞에 펼쳐진 정원 모습입니다. 그림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재현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원에서 내려놓은 화분은 오렌지 나무들이죠. 이 사진은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화분 열매를 보면 오렌지 나무가 확실하죠. 서양 정원, 특히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나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오렌지 나무를 정원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앞쪽 벽면 일부를 파내서 동굴처럼 만들고 그 속에 조각물을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건 지금 말씀드릴게요. 서양 정원에서 저런 구조물을 니체, 우리말로 벽감이라 합니다. 박물관에 우리가 가봐도 수장품을 벽면을 파서 깊숙이 묻어두고 겉에는 대형 유리창을 끼워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죠. 바로 이런 구조 말입니다. 이거 역시 니체, 우리말로 하면 벽감입니다. 정원에서 자주 이용되는 기법이니까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경사지를 깎아서 만든 이태리 정원에서는 이런 구조가 널리 사용됐고 나중에 프랑스 정원이나 영국 정원에서도 이런 기법이 유행하게 됩니다. 아펜니노 분수라고 불리는 조각상입니다. 아펜니노는 이탈리아 등줄기에 해당되는 산맥이죠. 바로 이 피렌체의 젖줄기인 아르노 강의 발원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인 형상의 조각물 위로 분수가 솟구쳐졌다 흘러내리는데 이 사진에서는 이제 분수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다음은 빌라 까레기입니다. 이 빌라 까레기 역시 이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었던 조반니 디 메디치가 1417년에 이 땅을 사들였고 아들 코시모 일 베키오가 대표적인 초기 르네상스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미켈로초에게 의뢰해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시모의 손자였던 위대한 로렌초가 이곳에 플라톤의 저순을 번역하고 그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학술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방문하고자 한국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곳이 2016년 6월 20일부터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제 생각에서는 이탈리아가 뭐 그렇게 좀 정교하지 못한 나라는 걸로 아는데 설마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 피렌체에 간 김에 한번 가보자. 공사 중이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27일 날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길을 묻고 물어서 찾아갔던 게 진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문에서 몇 장 찍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도로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가까이 가서 보면 왼쪽은 공사 안내문이고요. 오른쪽은 오른쪽 정문 모습입니다. 예, 이 사진은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으로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사진입니다만은 벽면이 많이 흘렀죠. 보수공사 할만합니다. 다음 사진들은 페이스북에서 내려받은 것인데요. 이분은 저보다 한 달 좀 뒤에 방문했었는데 제가 방문한 날은 일요일이라 대문이 잠겨 있었지만 이분은 평일날 갔더니 공사 중인 현장 잠깐 보고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더라. 그래서 일부만 급히 보고 나왔다. 이렇게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문 안쪽에서 바깥을 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 당시 보수공사 중인 정원의 일부입니다. 네, 이 부분도 공사 중인 정원의 일부가 되겠죠. 아쉽지만 이런 정도로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다음은 빌라 감벨라이아입니다. 이곳은 피렌치 시가지와 상당히 떨어진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농가였는데 15세기 초에 감베렐리라는 사람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감베렐리라는 성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재가 유명해서 가재를 뜻하는 이태리 말이 감프헤르인데 여기서 이 사람의 성을 따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다가 18세기 초에 카포니 가문에서 사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감벨라이아는 르네상스 후기 바로크 양식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은데 피렌체에 남아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2차 대전 때 퇴각하는 독일군들이 이곳을 파괴해버린 것을 1954년에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벨라이아 문패입니다. 입장료가 나와 있죠. 성인 15유로, 학생 10유로. 유튜브 준비하면서 최근에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각각 20유로, 15유로로 인상됐더군요. 사실 제가 방문한 건 일요일 아침이라 예약 없이 찾아갔기 때문에 대문에서 일단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관리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죠.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이 본관 건물이고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과거 사진을 찾아봤더니 마구간으로 쓰였던 건물인데 지금은 관리사무소를 겸한 기념품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입장료를 사고 방명록에 일필휘지로 내갈깁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거죠. 난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아내와 함께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다. 나는 연암대학에서 조경 설계를 가르치는 구태익이다. 여기를 방문한 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건물을 나섰더니 이 모퉁이 돌아가는 곳에 때마침 수국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방문 날짜가 6월 26일이었으니까 우리랑 위도가 거의 비슷한 이곳도 수국이 한창이었던 거죠. 여담이지만 우리가 갔던 날이 일요일 아침인지라 우리가 첫 방문객이었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서 심지어 뭐 관리원까지도 집에서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만 아주 편안하게 이것저것 느긋하게 둘러보면서 반나절 이상 머물렀죠. 이 때문에 다음에 소개할 다음 방문지는 시간이 쫓겨서 좀 허겁지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원은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이 위쪽에 그 본관 건물과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이고요. 하단은 상단 정원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 하단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마 중세 때는 이 저택을 보호하는 성곽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 건물과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주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 정원도 역시 건물 2층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정원이 조망될 수 있는 부감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2층 창을 열고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정확한 좌우대칭 구조에다가 이를 가로지르는 가로축이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구역으로 분할된 4분원이 있죠. 이 4분원에는 물을 채우고 그 중심에 분수를 설치해서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이 피렌체 시가지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본 주정원 모습인데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원의 전체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거리와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부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4분원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피렌체 시가지가 보이는 저렇게 탁 트인 좋은 조망을 두고 왜 굳이 경계부를 저렇게 꽁꽁 막았을까? 동양정원에서는 착영이라고 해서 일부러라도 멋진 외부 조망을 끌어들이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본 건물 2층에서 내려다 보자면 외부 조망을 차단해버려야 정원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차라리 저 경계부에 담벼락 같은 수벽이 없다면은 더 시원하고 멋진 풍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순전히 한국인인 제 생각이니까 내 말이 뭐 반드시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산물이라서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다만 참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예, 이 정원의 동쪽에 위치한 인공동굴입니다. 이걸 이태리 말로는 글로토라고 하는데요. 작은 문을 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마도 프라이버시가 높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예, 문을 밀고 들어와서 안쪽 깊숙이 반대편을 보고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분수 설비가 있고 그런 모양의 분수대가 있는데 마감이 상당히 거칠어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벽감도 있고요. 뒤로 돌아가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위와 돌들을 가지런히 쌓아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 비싼 대리석을 가져와서 궁전을 멋지게 꾸몄겠지만 보통의 귀족들이나 르네상스 당시 부자들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발명되어 왔던 이용되어 왔던 그 콘크리트를 빚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든 거죠. 아주 투박스럽고 기괴하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는 오렌지원이라고 불리는 사분원의 모습입니다. 아까 빌라 카스텔로에서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있는데 카스텔로에서도 이런 오렌지원이 있었죠. 앞으로 보시게 될 서양 정원들, 이태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도 그렇고 많은 서양 정원에서는 이런 오렌지원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렌지야 뭐 열매가 예쁘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데다가 향기도 나니까 정원식물로 좋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위생 설비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정원에는 별도 화장실이 없었던 관계로 정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여기저기다가 노상방뇨를 흔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그 악취를 커버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오렌지원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볼링 그린이라고 불리는 잔디밭입니다. 말 그대로 주로 볼링공을 굴리면서 공놀이 하던 공간이라 하는데요. 공놀이뿐만 아니라 가든 파티나 일광욕 즐기기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왼쪽은 방금 보신 동굴, 즉 글로토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본건물, 그리고 앞쪽은 주정원과 이어집니다. 또 볼링 그린 뒤쪽에는 글로토가 있습니다. 여기도 벽감이 있고 주변을 낮은 담벼락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 오페라나 연극 공연과 같은 야외 극장으로 이용했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주마간산하고 돌아 나오면 다시 대문으로 연결됩니다. 주변 일대는 보시다시피 토스카나 지역의 대표적인 풍광을 보여주고 있죠. 이상의 공간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감블라이아 홈페이지에 공개된 드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 시내에 위치한 PT 궁전에 조성된 정원인데요. 보볼리라는 이름은 이 땅의 원 소유주가
보르골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성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이 피티궁은 15세기 메디치 가문과 경쟁 관계에 있던 피렌체의 당시 유력 가문 피티 집안의 루카 피티라는 사람이 메디치 가문과 견줄만한 저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이분을 빼고는 르네상스 미술과 르네상스 건축을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루넬레스키에게 의뢰해서 지은 저택입니다. 이 그림은 1599년 우렌스라는 화가가 그린 피티궁과 보볼리 정원 풍경이라는 제목의 회화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무렵은 피티 가문이 이미 몰락하고 난 뒤라서 당시 공작의 지위에 올랐던 코시모 1세가 그의 부인이었던 엘레아노르를 위해서 이 집을 사들이고 리모델링한 뒤에 그림으로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도 엄밀하게 말하면 16세기에 조성된 거니까 르네상스 초기 작품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분명한 것은 피티궁 뒤쪽에 움푹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경사진 언덕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피티궁 모습입니다. 코시모 1세 이후도 계속 증축되면서 오늘날의 규모가 됐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건물의 정면 폭이 200m나 된답니다. 엄청나죠? 궁전의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럽 왕궁들이 대개 그렇지만 이곳 피티궁 앞에도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피티궁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돌들은 보볼리 정원 뒤쪽에 채석장에서 캐온 것이라고 하는데 성벽같이 아주 견고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볼리 정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볼리 정원에 목판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목판화가 만들어진 것은 18세기라고 하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특히 세 개의 둥근 동심원 모양의 이 정원은 당시 이 유행했던 18세기 때 프랑스 평면 기하학식 정원의 형식을 따라서 만든 미로 형태가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보블리 정원 안내도에 그려져 있는 전체 조감도입니다. 어떠십니까? 바로 앞서 보신 이 목판과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세 개의 동심원이 있던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숲이 뒤덮여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이 정원은 이태리 정원으로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건물 위치가 부지 아래쪽, 즉 낮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래에서 위를 보는 정원, 즉 안감하는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궁전이 있고 그 위로 아까 보신 16세기 그림에서 움푹 패인 것으로 묘사됐던 그 부분이 원형극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 언덕에는 바다의 신, 넵튠, 즉 포세이돈 상과 연못이 있습니다. 다시 그 위쪽으로 일직선 축상에 풍요의 여신상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축의 끝에는 기사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원을 조성했죠. 그 오른쪽 과거 미로가 있던 그 공간은 빽빽한 숲, 이거를 총림,
또는 불어로는 보스케라고 부르는데요. 총림을 조성했습니다. 그것도 좌우대칭으로 말이죠. 그 끝에는 넓은 호수와 오세아누스 분수를 놓고 이를 일직선 축상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조합이 억색해 보이긴 합니다. 피티궁에서 기사정으로 이어지는 세로축, 그리고 넵튠 분수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가로축이 결합되어 있어서 공간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시면 그렇게 어색하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피티궁에 부속된 화단입니다. 모양이 다소 조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바로 이태리 정원에서 크게 유행했던 매듭 화단은 노트라고 하죠. 원형을 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티궁 뒤쪽에 조성되어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아까 16세기 말 우렌스가 그린 그림에서 움푹 파여있던 그 부분 말이죠. 가운데 난데없는 고대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건 로마에 있던 메디치 별장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오벨리스크는 파라오의 공덕을 칭송하는 기념탑이었으니까 권력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스탠드 가로는 벽관과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보블리 정원의 특징 중 하나가 정원 그 자체가 하나의 야외 조각 전시장이라 할 만큼 유명 작가들의 조각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경사도로 올라와서 피티궁을 내려다보는 풍경이죠. 여기서 옆으로 살짝 발길을 돌리면 총림으로 조성된 생울탈이 속을 파서 이런 벽관과 조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난 총림 사이의 경사길입니다. 이렇게 경사길을 올라가면 작은 연못이 나오고 연못 가운데는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들고 땅을 찌르는 모습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포세이돈, 로마에서는 넵튠이라고 했죠. 이 포세이돈이 땅속에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 삼지창으로 땅을 쳤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곳이 산 중턱이라서 물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세이돈상 뒤쪽 언덕에 서 있는 도비찌아라고 부르는 풍류의 여신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피렌체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이 풍류의 여신 앞에서 내려다본 풍광입니다. 저 멀리 피렌체 시가지도 보입니다. 풍류의 여신상 뒤로 올라가면 작은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18세기에 지어진 커피하우스라고 합니다. 계단을 타고 이 커피하우스를 돌아 올라가면 작은 테라스가 하나 나오고 또 이 테라스 뒤쪽에는 이와 같이 옥상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낮은 구릉지가 연결되어 있죠. 제가 방문한 게 한여름이라서 정원 자체는 크게 볼품이 없었지만 이것도 매듭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도자기 전시를 하는 도자기 박물관으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주변 풍광을 보시면 저 가운데 베키오궁을 닮은 건물 하나만 없더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하죠. 이것을 돌아 내려오면 총림으로 가는 길에 현대조각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이 조각상은 틴다 레우스라고 하는데요. 폴란드 작가가
피렌체에서 전시회를 갖고 난 뒤에 기증한 거라고 합니다. 이 틴다레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자, 이제 숲속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가로는 사이프레스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신 평면도에서 총림 사이를 관통하던 내리막 경사에 그 산림축이 있었죠. 그리고 양쪽으로는 총림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도 여기저기 많은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조각상은 눈을 가린 채 즐겁게 노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TV 오락 프로에서 가끔 나오는 눈을 가린 채 목표물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타치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깁니다. 또 이 조각 역시 눈을 가린 채 막대를 들고 선물이 든 항아리를 찾아가서 막대기로 그 항아리를 깨면 그 속에 든 경품을 차지하는 그런 놀이가 이탈리아의 전통 놀이로 있어 왔던 거죠. 그걸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가로수길을 따라 내려와서 이제 따라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오세아누스 호수가 나타나죠. 이 오세아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을 뜻하는데요. 분수를 틀지 않아서 유감인데다가 사실 앞서 보신 빌라 감벨라이아에서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하는 바람에 이것을 둘러볼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라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한낮 분수가 가동될 때 갔었더라면 참 웅장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로수길로 되돌아 올라갑니다. 벌써 그림자가 길게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 가는 길에 보면 또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조각상은 수확의 샘이란 이름이 붙은 풍요한 가을 수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마간산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처음 출발했던 원형극장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이 정원은 피렌체 시내의 위치에 있어서 두모 성당에서 걸어가도 대략 15분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45헥타, 약 13만 6천 평이나 되니까 단숨에 돌아보기는 어렵고 한나절 정도 시간 내서 천천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티궁에서 내려다보면 앞쪽에 앞서 잠깐 보신 그 피렌체의 랜드마크이자 브루넬레스키의 불후의 명작 두오모 성당이 보입니다. 사실 두오모 성당의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지오토의 종탑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베키오 궁이 보입니다. 요 세 가지 건축물이 피렌체 랜드마크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초기 르네상스 운동을 이끈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정원의 특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16세기 르네상스 정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